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단돈 쌀 5가마에 팔아넘겼다면 그 아버지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버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첫날 밤에 남편에게 얻어맞고 쫓겨날 위기에서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련한 버들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도 진주 땅 이름마저 버려진 듯한 버들이는 그 집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위로 언니 둘이 있었으나 큰언니는 15세 이미 남의 집식모로 나갔고 둘째 언니는 장날 장터에서 씨름꾼 사내에게 눈이 맞아 도망치듯 떠난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남은 건 버들이뿐이었고 그래서 버들이는 더욱 깊이 그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도망칠 언니도 없었고 기댈 어미도 없었으며 불쌍히 여겨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비의 술상을 차리며 산 지 10수년. 손마디는 이미 황소 무릎처럼 굵어졌고 겨울이면 터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끓이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독을 채우는 것이 버들이의 하루였습니다. 아비는 그 수고를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늦으면 밥상을 엎었고 국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욕을 했으며 식으면 식었다고 사발을 내던졌습니다. 버들이는 그 사발을 말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는 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비정한 아비 박씨가 대낮부터 거나하게 취해 들어와 버들의 머리채를 잡듯 외쳤습니다. 야 이년아, 짐 싸라. 저 건너 최영감네 집에서 쌀 5가마를 보내왔다. 너 같은 년 먹여 살리느라 내 뼈가 녹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효도를 하는구나. 버들이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집을 가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집은 보내는 것이고 팔리는 것은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비의 말에는 딸을 향한 미련이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짐짝을 드디어 처분했다는 홀가분함이 역력했습니다. 버들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아비가 또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는 게 어디서 배운 짓이냐, 팔려가면서도 행패냐, 그 말이 먼저 떠올라 눈물이 안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저 해진 보자기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싸서 고개를 넘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옷세 벌과 어머니가 남긴 빚 하나, 그리고 버들이 스스로도 왜 챙겼는지 모를 조약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남강가에서 주운 돌이었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그 돌을 손에 쥐면 적어도 우는 것만큼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최영감네 집은 소문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마당엔 깨진 술병이 나뒹굴고 안방에서는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담장은 반쯤 무너진 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고 장독대에는 깨진 항아리가 기울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묶인 개 한 마리가 버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흙바닥에 턱을 괴고 물끄러미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버들이는 그 눈을 잠깐 마주쳤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 개도 자기처럼 이 집에 묶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집을 나설 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나오는 문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문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문은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혼례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 하나 부르지 않은 채
마당 한켠에 정화수 한 그릇만 떠놓고 절만 꾸벅 한 뒤 들어간 신방이었습니다. 촛불도 없었습니다. 화촉이니 패백이니 하는 것은 애초에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이 집에 왔다는 것을 기억해 줄 사람도 없었고 그 딸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버들이라는 이름은 이미 아비 손에서 쌀 5가마와 맞바뀐 뒤였으니까요. 버들은 수줍음보다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시집 오는 날 밤이 두렵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설레는 두려움인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인지 막상 그 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설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없는 방 안은 곰팡내와 퀴퀴한 이불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시커먼 그을음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버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약돌을 손에 쥐고 싶었으나 보자기는 마당 어딘가에 내팽개쳐진 채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남편 광식이 들어왔습니다. 신방에 들어서는 사내의 걸음치고는 너무 거칠었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혀 울렸고 그 소리에 버들의 어깨가 움찔 솟구쳤습니다. 광식은 들어서자마자 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물건 값을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이게 그 쌀 5가마짜리냐? 얼굴 한번 자박하게 생겼네. 야, 돈 좀 내놔봐. 오늘 장터에 판이 크게 벌어졌다는데 미천이 없어서 말이야. 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혼례 첫날 밤 신방에 들어와 처음 꺼낸 말이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버들이 돈이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소매를 붙잡자 광식의 서슬 퍼런 눈이 뒤집혔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인지 버들은 그 순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서방님 가는 길을 막아? 내 아버지가 너를 사온 건 내 노름. 빚 갚으라고 사온 거야. 쓸모없는 물건 같으니라고. 그 말은 선고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버들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한 선고.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노름빚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놓은 물건이었습니다. 버들은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매라도 붙잡고 있으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광식은 버들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더니 그녀가 품고 온 마지막 보자기까지 낚아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버들은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오르고 입술에선 비릿한 피 냄새가 났습니다. 손바닥으로 흙을 짚었을 때 손등에 터진 살틈으로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겨울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집에 와서도 결국 같은 흙바닥이었습니다. 보자기는 마당 한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천이 찢어지며 안에 든 것들이 흙 위에 흩어졌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람에 살짝 들렸다가 가라앉았고 어머니가 남긴 빚은 어둠 속 어딘가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조약돌은 버들은 눈으로 찾으려 했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삼켜버린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인지 남편이라는 자는 그 길로 대문을 박차고 유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대문 소리가 울리고 나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묶인 개도 짖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클바닥에 앉은 채로 손등에 피를 치마 끝으로 닦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울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집이 싫어서인지, 저 집을 떠나온 것이 서러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억울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뒤엉켜서 눈물조차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버들은 천천히 무릎을 세우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보자기를 주우러 걸어갔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았고, 조약돌은 손바닥으로 흙을 쓸어가며 겨우 찾아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여전히 버들은 그 돌을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안에 그 무게가 있는 한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버들이 마당 한 구석에서 찢어진 치마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우는 소리를 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우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들의 울음은 안으로 흘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웅크리고 가슴 안쪽 어딘가로 눈물을 밀어넣으며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런 울음은 아비의 집에서 10수년을 살며 이미 익혀둔 것이었습니다. 찢어진 치마 끝이 흙에 끌렸습니다. 마당의 차가운 기운이 치맛자락을 타고 올라왔고, 입술에는 아직 피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있었으나 버들은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올려다보면 더 서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버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광식이 돌아온 것인가 싶어 숨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달랐습니다. 거칠게 땅을 박차는 소리가 아니라 죄스러운 사람이 걷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자신의 발소리조차 부담이 될까봐 조심하는 것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최영감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어둠 속에서 며느리를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버들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는 순간 최영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일그러지더니 이내 굳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자책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땅만 파먹고 산 사람의 얼굴은 감정을 감추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위로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최영감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투박한 손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평생 괭이를 쥐고 흙을 파던 손, 마디마디가 굳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마당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차가운 맨땅 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나이든 무릎이 흙에 닿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버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시아비가 죄인이다. 내 자식 놈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너 같은 귀한 목숨을 지옥 구덩이에 밀어 넣었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늙은 사내가 울음을 참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최영감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겨워 보였습니다. 차마 너를 잡을 염치가 없다만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몸을 추스르고 가거라. 버들은 그 말의 뜻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잡을 염치가 없다는 것은 가도 좋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도 탓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대문을 열고 나가더라도 뒤를 쫓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버들의 가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잡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비의 집에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최 영감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돈다발도 아니었고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빤 하얀 수건 하나와 뚜껑을 덮어 정성스럽게 들고 온 뜨거운 미역국 한 사발이었습니다. 수건은 낡았으나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사발은 천으로 감싸여 있어 최 영감의 손이 대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새 끓여둔 것이었습니다. 광식이 신방으로 들어서기 전부터 어쩌면 버들이 이 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최 영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밤 이 사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최 영감은 그것들을 버들의 손에 천천히 쥐어주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사발의 온기가 버들의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오래 앉아있던 손이었습니다. 터진 손등이 아직 얼얼했습니다. 그 손에 닿은 온기는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낯설고 아프고 그리고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내 친정아비가 너를 쌀 5가마에 팔았다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를 이 집안의 주인으로 모셔온 것이라 믿어다오. 아가, 제발. 죽지 말고 살아다오. 죽지 말고 살아다오. 그 말이 버들의 귓속에서 한동안 울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살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비는 살아있으되 투명한 것처럼 대했고 광식은 들어서자마자 물건 취급을 했으며 이 마을 어느 누구도 버들이라는 이름 석자를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사내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발 살아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 사발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인지 국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짜고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맛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10살 이후로 잊어버렸던 맛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끓여준 음식의 맛. 자신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만든 음식의 맛. 버들은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최 영감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아비의 집에서 버들이 알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 집의 침묵은 언제 폭풍이 올지 모르는 전날 밤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집의 대문을 열고 나가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겠다고. 광식이 이 집을 허무는 동안 자신이 이 집을 지탱하겠다고. 그리고 무릎 꿇고 살아달라 말해준 이 늙은 시아버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것이 쌀 5가마로 팔려온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이 뜨거운 사발을 손에 쥔 채로는 그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조약돌이 치맛자락 안에서 차갑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한 손으로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듯이. 남편 광식은 매일같이 돈을 뺏으러 들어와 행패를 부렸지만 버들은 달라졌습니다. 첫날 밤 흙바닥에 나뒹굴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수룩한 표정으로 서방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며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바보 행세였습니다. 아비 집에서 10수년을 살아남는 법을 몸으로 익힌 여자가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맞서면 부러지고 피하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광식은 그런 버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모없는 것, 멍청한 것이야 중얼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갔습니다. 버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광식의 눈에 자신이 바보로 보이는 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광식이 유곽에서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는 동안 버들은 시아버지 최영감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오솔길은 좁고 가팔랐으나 최영감의 발은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을 오르내린 길이었습니다. 최영감은 버들보다 앞서 걸으면서도 가끔 뒤를 돌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버들이 그 손을 잡으면 최영감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평생을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온 숨은 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진주 양령시장까지 내려가 약재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이었으나 광식이 노름판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그 돈이 모두 빚을 막는 데 쓰였습니다. 최영감은 그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에 들어서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의 웅크린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이 산에서만큼은 최영감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버들아, 이 산에는 돈보다 귀한 보물이 가득하단다. 저기 보이는 저 뿔이 저게 바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천년 산삼의 자손들이다. 최영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버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이 옆에 쪼그려 앉아 잎의 모양을 짚어주고 뿌리가 뻗는 방향을 설명해주자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약초의 생김새와 캐는 법, 그리고 그것을 말려 비싸게 파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뿌리는 건조할 때 응달에서 천천히 말려야 하고 어떤 잎은 솥에 덮어야 향이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장터에서는 같은 약재라도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값이 서너 배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버들은 영민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2번 보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최영감이 한마디 설명하면 버들은 다음 말이 나오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 자식보다 낫구나. 최영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버들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며 구박을 견뎠습니다. 광식이 들어오면 바보 행세를 했고 광식이 나가면 말없이 허리를 폈습니다. 뒷곁에 몰래 약초를 말렸고 광식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꾸러미들을 쌓아두었습니다.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시아버지가 빌려준 약초 도감을 펼쳤습니다. 글자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림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 최영감이 손수 적어준 메모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릴 때마다 글자가 춤을 추었지만 버들은 눈을 좁혀 끝까지 읽었습니다. 터진 손등이 도감의 종이를 스칠 때면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이제 약초의 뿌리를 캐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광식의 주먹을 피하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집에서 살아남는 법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영감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아침 버들이 아침상을 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최영감은 요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의 빚을 갚느라 골병이 든 것이었습니다. 산에서는 그토록 단단하던 사람이 집 안에서는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버들은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의 손을 잡아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최영감은 어느 날 저녁 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광식이 나가고 집 안이 조용해진 뒤였습니다. 최영감은 버들에게 문을 닫으라 했고 버들이 닫자 한동안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방이었습니다. 그 방의 어느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최영감은 눈 감고도 알 것 같았습니다. 최영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 바닥의 한 귀퉁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낡은 장판 아래 판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그것을 손톱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낡은 보따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보따리였습니다. 천이 누렇게 바랬고 매듭은 여러 번 묶고 풀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최영감이 그것을 꺼내 버들의 무릎 앞에 놓았습니다. 아가,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들놈 눈을 피해 모은 비상금이다. 쌀 10가마를 사고도 남을 돈이지. 이걸로 내가 장터를 주름 잡는 큰 상인이 되어라. 내 아들 광식이 놈은 절대로 이 돈의 존재를 몰라야 한다. 버들은 보따리를 선뜻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모인 것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광식이 술을 마시는 동안, 노름판에 앉아 있는 동안, 이 집의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최영감은 이 바닥 아래에 한 푼, 두 푼을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최영감의 눈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탁하는 눈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집의 버들 하나뿐이라는 것을 최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보따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짜다는 것은 알았으나 이렇게 쓴 눈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돈으로 아버님 여생을 평안하게 모시고 저 비정한 서방님과 친정아비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버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최영감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것이 이제 됐다는 뜻 같았습니다. 버들은 그날 이후 움직였습니다. 장터까지는 걸어서 반시진 거리였습니다. 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광식이 눈을 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검댕을 묻혔습니다. 남루한 옷을 껴입고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면 아무도 그녀를 최영감네 며느리라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산골에서 내려온 나이든
안악처럼 보였습니다. 버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는 것보다 약초가 알려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장터 구석에 작은 약초방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좌판 하나였습니다. 멍석 위에 약재 꾸러미를 늘어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버들이 내놓는 약초는 달랐습니다. 산삼 뿌리는 제철에 캔 것이었고 말리는 방법이 달랐으며 손질이 정직했습니다. 장터에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허술한 약재가 흔했습니다. 버들의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이 평생 산에서 익힌 것을 버들은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거기에 자신의 영민함을 더했습니다. 어떤 약재를 어떤 사람에게 팔아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손님이 다시 오는지를 버들은 몇 번 장터에 나서지 않아 눈치챘습니다. 효험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읍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들이 이 장터의 구석진 약초방을 찾아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거상들은 처음에 남루한 차림의 버들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약재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었고 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났지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약재는 스스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버들은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광식이 잠든 뒤 호롱불 아래서 조용히 세어 보따리에 더했습니다. 조약돌 옆에 그 보따리를 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버들은 그것을 보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한편 버들의 성공을 전혀 모르는 남편 광식과 친정아비 박 씨는 작당 모의를 합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손을 잡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광식이 요 며칠 장터에 나가지 않고 집 근처를 어슬렁거린다 했더니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돈지간이라기보다는 노름판 동료처럼 어깨를 맞대고 들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술기운이 돌았고 광식의 눈에는 무언가를 꾀하는 자의 번들거림이 있었습니다. 버들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솥뚜껑을 내려놓다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문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복의 박 씨, 자네 딸년 시집 보낼 때 쌀 5가마 받았지. 이번에 아예 그년 이름으로 된 산까지 팔아넘겨서 한 판 크게 버려보세나. 버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산. 최 영감이 평생 약초를 캐던 그 산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죽기 전에 버들의 이름으로 문서를 옮겨둔 그 산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버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약초가 나는 땅, 시아버지의 숨결이 배어있는 땅, 그리고 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근거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팔아 노름판에 쏟아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딸 이름이 올라간 문서를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지, 어느 장터의 누구에게 넘기면 가장 빠르게 현금이 되는지를 술술 읊는 목소리였습니다. 딸을 판 아비가 이제는 딸의 땅까지 팔려는 것이었습니다. 버들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으나 놓지 않았습니다. 광식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버들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버들은 문 뒤에서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전부 들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문서를 훔칠 것인지, 언제 움직일 것인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버들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으나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힘을 잃는다는 것을 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단단히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칼날처럼 갈아두어야 했습니다. 버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클바닥에 나뒹굴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오랫동안 갈아온 것들이 그 눈 안에서 조용히 번뜩였습니다. 오냐, 올 것이 왔구나. 내 오늘 너희들을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 넣어주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와 솥뚜껑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버들이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버들에게는 저 두 사람이 모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터의 거상들과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두 사람이 얕잡아온 10수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쌀 5가마에 팔려온 여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버들을 팔아넘긴 친정아비 박 씨와 남편 광식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문서를 손에 넣은 날 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낄낄거리며 술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버들이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앉아 손 안에 조약돌을 쥐었다 놓았다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그 문서를 들고 어디로 갈 것인지 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최영감이 숨겨둔 산문서와 집 문서를 훔쳐낸 광식과 박 씨는 한양에서 내려온 거물급 노름꾼들이 모인 비밀 투전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주 장터 뒷골목, 겉으로는 포목점처럼 꾸며진 건물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었으나 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팔며 귀를 열어두면 들려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버들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파악해 두었습니다. 광식은 투전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평소에는 빈손으로 노름판을 기웃거리던 자가 오늘은 문서 뭉치를 품에 안고 있었으니까요. 이복에 여기 산열마직이랑 기와진 문서가 있네. 이걸 걸 테니 한 판 크게 버려보세. 광식이 침을 튀기며 종이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노름꾼들이 문서를 집어들어 훑어보았습니다. 박 씨는 그 옆에서 어깨를 으쓱이며 자기 사위가 큰일을 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딸을 팔고 이제는 딸의 땅까지 팔러온 아비의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투전방 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문서의 값어치를 가늠하는 눈들이 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투전방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게 열려서 그것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굴을 깊숙이 가린 삿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두른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도포는 짙은 남색이었고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들어오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덩치 큰 장정 넷이 나무 궤짝을 들고 따랐습니다. 궤짝은 작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누어 드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든 것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투전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름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인에게로 쏠렸습니다. 여인은 탁자 앞에 서서 광식이 내던진 문서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광식은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으나 황금 생각에 그 기분을 털어냈습니다. 그 판 내가 받지. 대신 판돈이 너무 적구먼. 여기 황금 100냥을 더 얹겠소.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삿갓 아래로 입술만 보였습니다. 여인이 손짓하자 장정들이 궤짝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투전방 안의 등잔불이 일제히 그 안에서 반사되었습니다. 황금이었습니다. 덩어리째였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빛이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광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궤짝 안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돈이면 평생 술을 마시고도 남겠다 싶었습니다. 노름판 한 번에 저런 판돈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 꿈이 너무 선명해서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삿갓 아래 버들의 눈동자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 눈 안에 서슬퍼런 살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쌀 5가마에 팔려온 날부터 흙바닥에 나뒹굴던 그 밤부터 호롱불 아래 약초 도감을 외우던 그 밤들부터 버들이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갈아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광식도 박씨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막 더 잔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판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광식은 패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박씨도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판은 다르다고, 이번엔 진짜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노름판에서 이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패를 내려놓을 때도, 판돈을 올릴 때도, 상대의 얼굴을 바라볼 때도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신들린 듯한 솜씨였습니다. 광식이 기세를 올릴 때마다 여인은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판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투전방 안의 노름꾼들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판이 끝났을 때 탁자 위의 문서 뭉치와 황금은 모두 여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광식과 박씨가 가진 모든 것이 쓸려 나간 뒤였습니다. 산 문서, 집 문서, 품 안에 남아있던 엽전 몇 잎까지. 두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광식이 먼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소리가 투전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씨는 그 옆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황금 앞에서 침을 흘리던 얼굴이 이제는 회칠한 벽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천천히 삿갓에 손을 얹었습니다. 투전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삿갓이 벗겨지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방님, 그리고 아버지,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광식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버들이, 내가 왜 여기서 나와? 광식이 자지러지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손발이 바닥을 긁으며 뒤로 물러났으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박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쌀 5가마에 팔아버린 딸이 비단 도포를 두르고 황금 괴짝을 앞에 놓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버들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왔을 때 더 이상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버들은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낮아빠진 광식의 뺨을 구둣발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세게 지식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네 이놈. 내가 노름에 미쳐 유곽을 전전할 때 나는 아버님 모시고 산을 타며 약초를 캐고 장부를 익혔다. 내가 첫날 밤 내 뺨을 후려치고 보자기를 내던질 때 나는 이미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버들은 탁자 위에 문서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광식과 박 씨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내가 훔쳐온 이 문서들, 이미 아버님이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신 가짜 문서다. 진짜 문서는 내 놈들이 이 집을 뒤지기 훨씬 전에 안전한 곳에 옮겨두었다. 너희는 오늘 존재하지도 않는 땅을 걸고 내 황금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한 것이야. 광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두 눈을 껌뻑이며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짜라는 말의 뜻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완전히 스며들었을 때 박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버들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투전방의 뒷문이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횃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투전판을 벌인 죄, 타인의 문서를 훔쳐 거래에 사용한 죄. 죄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버들이 이 날을 준비하는 동안 관아에도 손을 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쌓아온 거상들과의 신뢰가, 그 신뢰가 닿은 곳이 관아의 문턱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광식의 목에 무거운 칼이 씌워졌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매질 수십 대를 맞고 쫓겨난 광식과 박 씨는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칼을 쓰고 끌려가던 날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광식의 비단 옷은 어디서 찢겼는지 너덜너덜했고 박 씨는 매를 맞은 자리가 아물지 않아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을 뿐이었습니다. 노름판에서 전부 잃고 관아에서 매까지 맞고 나니 몸도 마음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힌 두 사람이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렸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투전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아에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 소문은 발보다 빠른 법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개를 풀었고 어떤 집은 아예 대문에 빗장을 질러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한 바퀴 돌다가 결국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멈추어 서서 대문을 올려다보는 두 사람의 얼굴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 기와집이 예전에 최영감네 집 자리였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담장이 새로 쌓였고 무너진 처마가 반듯하게 올려졌으며 마당에서는 인기척이 분주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버들이 나왔습니다. 짙은 옥색 비단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비녀를 꽂았고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지팡이를 짚은 시아버지 최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으나 얼굴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버들이 곁에 있는 최영감의 얼굴이었습니다. 버들은 대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 여기로 올 것이라는 것을 버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버들아, 살려다오. 내가 내 애비 아니냐. 밥 한 술만 다오. 박 씨가 버들의 발목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늙은 사내가 땅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은 보기에 따라 측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들은 그 손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순간 눈을 내리깔아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이 딸의 머리채를 잡고 짐 싸라 외치던 손이라는 것을 버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쌀 5가마를 받고 딸의 이름을 넘기던 손이라는 것을 버들은 곁에 선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이 들고 온 것은 뜨거운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버들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와 광식의 발 앞에 천천히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붉은 팥죽이 흙바닥을 적시며 번졌습니다. 두 사람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쌀 5가마의 딸을 판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이 집 대문을 넘어오던 날, 그 아버지는 제 마음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노른 빚 대신 넘기려 한 남편 또한 내 인생엔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당 안까지, 대문 밖 길가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버들은 말을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 팥죽이나 핥아 드시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내 집 근처를 서성인다면 그때는 내 손에 든 이 작두가 당신들 목을 찾아갈 것입니다. 버들이 손에 든 것을 두 사람이 보았습니다. 하인이 옆에서 내밀고 있는 작두였습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광식이 먼저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 씨는 발목을 잡았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버들의 서슬퍼런 호통에 두 사람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팥죽을 손으로 긁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것이 손바닥을 데웠으나 멈추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리고 버들의 눈이 무서웠으니까요. 팥죽을 긁어먹으며 뒷걸음질 치다가 두 사람은 결국 몸을 일으켜 주랭랑을 쳤습니다. 달아나는 뒷모습이 볼품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모여 있었는지 대문 밖 길가의 마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장터에서 온 사람들, 이웃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그 꼴을 지켜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에라이 천벌 받을 놈들, 쌤통이다. 그로부터 다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면 버들의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먼저 알았습니다.
가지가 길게 늘어지며 연한 초록빛 잎을 틔웠고 여름이면 그 그늘이 마당 절반을 덮었습니다. 최 영감이 그 그늘 아래 평상을 놓아달라 했고 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 영감은 매일 오후 그 평상에 앉아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 집에 버드나무 그늘이 생긴 것은 버들이 이 집에 온 뒤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버들은 단순히 약초방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팔도 강산을 주름잡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진주 장터에서 시작한 약재 거래가 한양까지 이어졌고 한양에서의 이름이 다시 전주와 개성까지 퍼졌습니다. 거상들이 버들의 이름을 먼저 꺼냈고 관아의 고관들도 약재가 필요하면 버들의 상단을 찾았습니다. 쌀 5가마에 팔려온 여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마를 타는 날보다 걸어 다니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는 날보다 소매를 걷어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만큼 부엌에서 솥을 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만류해도 시아버지 최 영감의 식사만큼은 직접 챙겼습니다. 손수 팥죽을 쑤어 동네 노인들에게 대접하는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버들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장터에서 구해온 귀한 산삼 전복죽입니다. 어서 드셔보세요. 최 영감 앞에 사발을 내려놓으며 버들이 말했습니다. 사발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산삼 향이 방 안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버들은 최 영감의 곁에 앉아 사발이 식지 않도록 뚜껑을 덮었다가 열었다가 했습니다. 최 영감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던 손에 살이 붙었고 피부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허리도 예전처럼 완전히 굽지 않았습니다. 버들이 매일 다려주는 약재가 쌓인 덕이었고 끼니마다 직접 챙기는 음식이 쌓인 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영감을 보며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했습니다. 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최 영감은 죽을 한 입 머금었습니다.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영감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버들아.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최 영감은 말을 고르는 것처럼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를 쌀 5가마에 사온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 보물을 모셔온 것이었구나. 이 늙은이의 남은 목숨은 전부 내 덕이다. 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내밀어 최 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마디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흙을 파고 산을 오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아달라 빌던 날 밤을 버들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역국 한 사발의 온기를, 깨끗하게 빤 흰 수건을, 친정아버지에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 그 손등 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버들은 이 손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피를 나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압이었습니다. 살아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압이었습니다. 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인 채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처럼 버들도 흔들렸으나 꺾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 영감이 잡힌 손을 가만히 뒤집어 버들의 손을 감쌌습니다. 두 손이 서로를 감싼 채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드나무 그늘이 평상 위를 지나갔습니다. 조약돌은 버들의 방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손에 쥐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서는 가끔 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 집 저 집 앞 동량을 다니는 두 거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 아비요, 하나는 제 서방이라며 서로의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사람, 길목에서 본 사람, 이웃 마을에서 전해 들은 사람이 하나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 씨가 광식의 멱살을 잡으며 내가 이를 그르쳤다 했고, 광식은 박 씨의 머리채를 잡으며 당신이 먼저 꼬드겼다 했다고요. 두 사람이 길바닥에서 뒤엉켜 싸우는 꼴을 보고 지나가던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버들의 하인 중 하나가 그 소식을 전하며 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님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들은 듣고 나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측은한 기색도 통쾌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둔 것도 저 두 사람이 거둔 것도 모두 각자 심어온 것의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버들이 더 보탤 것도 덜어낼 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이미 셈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버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깔렸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진주 너머 산등성이 위로 주황빛이 넓게 번졌습니다. 집안에서는 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녁상을 준비하는 하인들의 분주한 소리, 솥에서 끓어오르는 소리,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뒤섞여 이 집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버들이 처음 이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깨진 술병이 나뒹굴고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이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버들은 대문 앞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산을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볼 시간이 이제 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뒷산의 윤곽이 붉은 하늘 아래 검게 잠겼습니다. 최 영감과 함께 그 산을 오르내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른 새벽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던 것, 약초 뿌리를 캘 때 흙에서 나던 냄새, 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던 진주 들판의 넓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버들을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버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쌀 5가마에 팔릴 수도, 노른 빚에 넘길 수도 없는 고귀한 존재다. 아비가 팔고 서방이 짓밟아도 사람의 값은 그것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나를 사람으로 봐준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인간은 지옥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이다. 최 영감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던 그 밤을 생각했습니다. 미역국 한 사발의 온기를 생각했습니다. 살아달라는 그 한마디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황금도 아니었고 땅도 아니었고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자신을 사람으로 바라봐 준 것. 그것 하나가 버들을 살렸고
그것 하나가 버들을 일으켰으며 그것 하나가 버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마당 안에서 최영감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들은 돌아보았습니다. 평상에 앉아 저녁 바람을 맞고 있는 최영감의 옆모습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버들은 천천히 대문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영감의 곁에 가서 앉아야 했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오기 전에 약을 다려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버들은 그 일들이 좋았습니다. 짐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버드나무가 저녁 바람에 가지를 늘어뜨렸습니다. 버들이라는 이름처럼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 그늘 아래 이 집이 있었고 이 집 안에 최영감이 있었으며 그 곁에 버들이 있었습니다. 조약돌은 방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쥐던 돌이었습니다. 이제는 쥐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밤 냄새를 맡을 때마다, 최영감의 손을 잡을 때마다 버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비정한 아비와 남편에게 팔려갔던 버들. 그녀를 살린 건 화려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시아버지가 건넨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와 따뜻한 미역국 한 사발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런 버들 같은 사람 혹은 최영감 같은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밤 그 소중한 분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가가 더 통쾌하고 사람 냄새 나는 야담을 들고 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야담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